웬만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장인장모를 능욕했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했던 남편, 놀랍게도 승객으로 우연히 탑승한 여자를 만나서요 9년 동안 만남을 이어갑니다. 강도강간, 강도치상 전과가 있습니다. 감옥에 3번 갔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시신을 분리하고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다음에 야산에 묻었습니다. 처갓집에 들렀습니다. 왜 왔나? 끝까지 다 보신 다음에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사건 시리즈, 오늘은 2016년 대구 서구로 갑니다. 이 남편, 같이 산지 18년이나 된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목을 졸라서 죽인 건데요. 동기는 불륜입니다. 택시기사로 일했던 남편, 놀랍게도 승객으로 우연히 탑승한 여자를 만나서요 9년 동안 만남을 이어갑니다. 이게 요상한 일이죠. 자, 그런데 더 이상하고 괴상한 거는 살해 다음입니다. 시신을 옆방으로 옮긴 다음에요 이틀 밤을 그냥 잤습니다. 태연하게.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양 다리를 잘라냅니다. 커터칼로 하다 안 되니까 부엌칼로 하다 안 되니까 톱까지 이용했는데, 이렇게 나눈 다음에 비닐봉지에 담고 자신의 차량 스포티지인데요 여기에 싣고 내다 버렸습니다. 강력범죄 전과도 있어요. 강도강간으로 징역 3년, 강도치상으로 징역 3년 6개월, 그리고 절도로 8개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시신을 버리고 묻고 돌아온 다음에 처갓집에 들렀습니다. 왜 왔나? 처가 식구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려고? 당연히 아니고요. 그럼 처가 식구들을 살해하려고? 그것도 아닙니다. 장인장모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가출한 것 같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처가 식구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또 신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처갓집 마당에서 그 차량, 스포티지 차량을 세차합니다. 자, 이거 친정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우리 딸을 죽인 사위가 그 시신을 실었던 그 차를 우리 집 마당에서 세차했다. 딸의 피를 지우고 흔적을 지웠다. 저도 참 여러 건의 이상한 사건들을 다루기도 하고 판결문도 보고 연구도 하는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형태의 만행입니다. 자, 이거는 처가를, 또 처가 식구들을, 또 배우자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또 얼마나 대담하면, 얼마나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쉽게 보기 드문 그런 일인데요. 아무튼 오늘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판결문에 있는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가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거 지어낸 거 아니냐, 과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있는 내용만 얘기하고요. 판결문에 없는 얘기는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18년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택시기사 남편, 범행 동기는 9년 묵은 불륜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요 동장인물 3명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내연녀인데요. 이 부부 98년 10월에 결혼했습니다. 자녀는 없었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못했습니다.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해서 원만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자, 이 살인사건 당시에 아내와 남편은 모두 다 50대 초중반이었고요. 내연녀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2007년 11월, 그러니까 9년 전이에요. 사건 발생하기 9년 전에 이 남편이 운행하던 이 택시에 승객으로 내연녀가 탑니다. 승객과 손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만남을 이어갔거든요. 그러다가 4년이 지나 2011년부터 이 둘은 불륜 관계가 됩니다. 문제는요, 이 아내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 9년 전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예요, 피고인의, 그러니까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던 2015년 5월, 그러니까 살인사건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자, 2015년 5월에 아내가 그 여자의 얼굴까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 판결문에는 어떻게 얼굴을 알게 됐나 그런 내용까지는 나와 있진 않는데, 아무튼 그날 이후로 아내는 더욱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거부했어요. 나 이혼 안 해. 이혼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한 가지 양보를 합니다. 이게 2015년 7월인데요. 어떤 양보를 했냐면 집을 줬습니다. 아내에게. 그러니까 남편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 있었는데 이거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준 겁니다. 집을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혼은 안 한다. 내가 집은 줄지언정 이혼 안 해. 끝까지 버틴 겁니다. 자녀가 없는데도 도대체 왜 그랬을까? 판결문에는 그 이유나 사정이나 배경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 두 여자를 계속 함께 만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전 영상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화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거죠. 그 후로도 1년 가까이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2016년 5월 14일 새벽,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새벽 1시 반이었는데요. 대구 서구에 있던 아파트 402호 이 부부의 집입니다. 여기 남편이 혼자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침대방에서. 그런데 밤늦게 술 취해서 아내가 돌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잠든 남편의 이불을 확 걷어냈어요. 네, 걷어치우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됐다, 그냥 잘래, 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격분해가지고 TV 리모컨을 갖고 와가지고 남편 머리를 때려요. 또 방에 있는 탁상 시계로 남편을 때렸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내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에 방에서 나가는데, 이때 아내가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이대로 자면 오늘은 네 진짜 죽는다. 그 전에도 아주 격한 몸싸움을 비롯한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이 드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냥 자면 너 죽는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맞기도 했고 이런 말도 들은 남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좋다, 오늘 네 죽고 내 죽고 하자. 제가 사투리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좋다, 오늘 네 죽고 내 죽고 하자,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건데, 그리고는 아내의 등 뒤로 가서 오른팔로 목을 휘어감고 힘을 줬습니다. 아내가 저항할 수가 없죠. 게다가 술까지 많이 먹었거든요.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걸 그만두지 않았어요. 결국 아내가 살해됐습니다.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어요. 목을 졸라서 죽인 건데, 그런데요, 이 사건이 진짜 이상해지는 거는 여기부터입니다. 남편이 평소에 운동을 할 때 쓰던 작은 방으로 아내의 시신을 옮깁니다. 그리고는 이틀 밤을 그 집에서 그냥 잤어요. 평소처럼 태연하게 잤습니다. 아니, 아내를 죽인 다음에 시신을 옆방으로 옮기고 태연이 잠을 잔다? 잠을 잘 수 있다? 잠이 온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네, 아무튼 평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도 잠이 안 올 것 같거든요. 네.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체를 옆방으로 옮긴 후에 이틀 밤은 태연이 집에서 잠을 자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사흘째인 5월 15일 저녁 8시, 지금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작은 방에 비닐을 2장 이어서 붙여서 깐 다음에요, 시신을 눕혔습니다. 목장갑 끼고 공업용 커터칼로 살 잘라냈어요. 오른다리 살 잘라냈는데 뼈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식칼 가져왔는데 그걸로도 안 돼가지고 공구 상자에 있던 톱으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몸통, 오른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요. 다음날 아침 9시 반에 분리된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에 스포티지 승용차에 싣고 경북 의성에 있는 야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정호 무렵에요, 삽으로 90cm 깊이 구덩이를 판 다음에 시신을 던져 넣었고요. 범행에 사용한 목장갑, 부엌칼, 비닐봉지 다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를 뿌립니다. 시신 위에 뿌린 거거든요. 그 다음 흙을 덮고 나뭇잎과 나뭇가지로 가렸습니다. 아니, 음식물 쓰레기는 도대체 왜 가져왔고 왜 뿌린 거냐? 시신 썩는 냄새를 가려지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야생동물이 올 거거든요. 이때 시신 냄새보다 음식물 쓰레기 먼저가 먼저 나도록 그렇게 만든 건데, 이게 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린 겁니다. 뭐 여러 건의 사건에서 살해 후에 피가 이제 흥건할 경우에 그 위에 밀가루 많이 뿌리거든요. 그리고 또 지문 나오지 않도록 또 밀가루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 중에 효과가 진짜 있는 것도 있고 전혀 없는 것도 있고 사람 미미한 것도 있고, 그런데 현직 경찰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이것까지 영화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사람들이 알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남편 이렇게 머리를 써서, 머리를 굴려서 본인의 책임을 좀 회피할 노력을 끝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신을 묻고 돌아오는 길, 장인장모가 사는 처가에 들린 건데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 거죠. 와이프가 갑자기 가출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사라진 아내를 찾는 것처럼 연기를 한 건데, 그리고는 이 처가 마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을 옮기는 데 쓴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세차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었지만 그 후에 처리는 굉장히 치밀하고 냉정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차량도 이용했잖아요. 게다가 이동할 때도 대낮이었습니다.
목격한 사람도 있고 또 영상도 많이 남잖아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부관계 또는 갈등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했고, 또 결혼한 상태에서 누군가 사망하거나 또는 사라지면은 배우자가 가장 먼저 의심받습니다. 그리고 연인 간에도 누가 사라졌다 죽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연인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붙잡혔고 자백을 했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형량이겠죠. 자, 양형 기준을 먼저 볼게요. 이 권고형의 범위는요, 가중영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이 선택한 형량 징역 25년이었습니다. 무기까지 안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전자발찌도 기각됐어요. 검사는 전자발찌 채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PCR을 검사했는데 13점 나왔습니다. 이거 중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건, 살인 사건은요, 18년 동안 함께 산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특별한 범행의 원인들이 있잖아요.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불륜 관련된 이런 갈등, 그리고 이런 범행의 내용을 볼 때 같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건데요. 아무튼 전자발찌는 이렇게 기각이 돼서 확정이 됐고, 다시 양형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요, 판결문에 적힌 가중 사유부터 한번 좀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8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살해했다. 둘째, 사체를 절단해서 야산에 묻었다. 셋째, 범행 후에 처가를 방문해서 연기를 했다. 넷째, 절도, 강도치상, 강도강간 등의 전과가 있다. 특히 82년부터 95년까지 13년 동안 3번의 실형을 살았거든요. 다섯째, 유족들에게 어떠한 피해 변상도 안 했다. 여섯째,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처가 식구들이 용서할 수가 없죠. 네. 반면 감경 사유도 없지 않았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니었고 우발적이었다. 둘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셋째, 95년 강도강간 이후에 20년 동안 추가 범죄는 없었다. 넷째, 피해자,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 TV 리모컨이랑 탁상시계로 머리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말로도 오늘 네 진짜 죽는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가해자의 진술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행동을 아내가 했다 하더라도 그게 18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죽이고 다리를 자르고 야산에 묻고 처가에서 연기를 하고 차를 세차하고 이럴 만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판결문에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다른 이성과 불륜관계를 이어왔고 이게 피해자, 그러니까 아내에게 발각되어서 평소 이혼 문제로 자주 다퉈왔다. 이러한 피고인 남편에게는 그 범행 동기에 전혀 참작할 사정이 없다라고 법원도 명확하게 말한 겁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해서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고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이 남편은 대법원까지 갔어요. 상고했어요. 하지만 기각되면서 결국 2017년에 징역 15년이 확정됐고요. 이제 뭐 10년 가까이 됐죠. 앞으로 한 15년 정도 지나면 만기 출소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 남편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도강간, 강도치상, 전과가 있고요. 또 감옥을 3번이나 갔죠. 자, 물론 그 후에 20년 동안 감옥에 안 갔지만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택시에 승객으로 우연히 탄 여자를 만났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만나다가 결국은 불륜관계가 됐고 총 만난 기간은 9년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거 괴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요, 피해자의 친정부모가 특히나 걱정됩니다. 자기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사위, 굳이 처가까지 와가지고 연기도 하고 또 세차까지 하고, 이 친정부모 입장에서는 내 딸 피가 우리 집 마당에서 씻겨 내려간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거는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죠. 친정 식구 모두의 삶이 그 순간 함께 다 파괴되고 버린 겁니다. 이거는 아내 한 명만 죽인 게 아니에요. 친정 식구를 다 한꺼번에 죽인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엄한 처벌이 필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라면, 친정 아버지 입장이라면 설령 법조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응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보복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잡혀 들어간 다음에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총이 있으면은 그런 뭐 방향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린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이 피해자의 심경을 차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네, 유족들의 심경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끔찍하고 충격적이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 내용들을 정확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끔찍하고 무섭지만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또 알아야 피할 수 있고 또 알아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요,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오로지 판결문에 기초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